아, 네. 중국 고전문학사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은 이거 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약간 좀 바꿨습니다. 어, 당시를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서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도 구분을 해서 한번 보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시인들 보면 성당하고 중당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당 시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상은을 오늘 배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는 중당하고 만당에 걸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초당부터 만당까지 어떤 분위기를 한번 빠르게 일별해 보겠습니다. 남북조 시대 때 유미주의였죠. 그래서 이것을 초당 사거리 계승을 해서 궁정문학이 위주로 이제 이렇게 글쓰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물론 이제 사걸은 청신한 느낌이 있었지만은 역시 이제 궁정문학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고요. 궁정문학을 꼭 이제 안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심정기, 송지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근채시의 형식, 그러니까 절구 율시를 완성을 이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진장 같은 인물은 이제 초당 사거라고도 어떤 접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궁정문학을 완전히 타파하는 이런 형식주의를 타파해서 건한 풍고를 주장했던 이런 사람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김학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당의 어떤 다양한 내용의 시창작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성구가 아니었나, 성당을 여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당 시기 보면은 왕유, 맹호영 같은 어떤 자연파 시인들, 왕창녕 같은 변세파 시인들, 이백 같은 낭만파 시인들이 어, 약간은 시기적으로 뭐 이런 느낌은 있지만은 사실상 거의 동시대적으로 동시대라고 동시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같이 이제 폭발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근체시의 형식뿐만 아니라 근체시의 내용 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당에 이르게 되면 이 사이에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있었죠. 현실주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두보의 현실주의를 더 심화시킨 사람들이 신학부 운동을 전개한 백거의 원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런 현실주의적인 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낭만주의 계열 그리고 이제 상징주의 계열의 시를 쓴다는 걸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이제 만당의 사조라고 보면 됩니다. 김학주 선생 이하 그 여러 이제 중국 대륙 특히 이제 대륙 쪽 사류의 어떤 그 학파들에서는 만당도 이제 어떤 현실주의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역시 이제 만당은 유미주의가 주조를 이뤘고 그래서 이 시기의 중요한 시인으로는 역시 이상은 온정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상은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당시 대미를 장식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피유류 같은 사람은 현실주의 시인이었고요. 육구몽은 은일 시인이었습니다. 피유류하고 친구여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쓰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유명한 은일 시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상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상은은 아이고 넘어갔네.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상은 하면 무제시죠. 이 사람은 무수한 무제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첫 시부터 제가 바로 이제 무제시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사람 그 생애를 보자면은 중년까지는 살았습니다. 46세까지 산 거죠, 그죠? 만으로 46세 정도까지 살았고 이 사람도 이제 하남성 출신이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진사과에 합격을 하지만은 문제는 이 시기 9세기 때는 여러분 당쟁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당쟁에 휘말려 가지고 일생의 대부분을 그 중앙에서 제대로 활약 못하고 지방간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육아적인 어떤 이상적인 어떤 어, 이상적인 학자로서 선비학자로서의 어떤 기계가 완전히 꺾여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유미적인 어떤 시풍을 견지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이 사람 시작의 특징을 보자면요. 괴벽스러운 정보를 많이 괴벽스럽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은 잘 안 쓰는 그런 정보를 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함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지만 압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서 아주 짜릿한 느낌이 들게 되죠. 사실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건너뛰다시피 해가지고 함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힌트를 좀 계속 찾아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한두 시간으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상은의 시를 이해했을 때 나오는 묘한 그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게 완벽하게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현대파적인 그런 이제 작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요. 문구가 아름답고 또 그리고 음조가 멋진 것 같지만은 글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향의 시를 계속 썼다. 생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경향의 시를 계속 썼습니다. 자, 이제 이상은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무제시 중에 이 무제시를 보겠습니다. 이상은은 하도 무제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이런 무제시 저런 무제시 너무 많이 썼거든요. 구별하기가 힘든데 8세로 시작하는 무제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상은이 거의 생애의 가장 초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쓴 시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느낌이 있고 약간은 좀 어떤 유치한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죠. 차라고 예, 사성입니다. 그리고 쩡 이거는 아쟁할 때 그 쟁자,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식이겠고요. 아쟁이라고 하면은 쟁이라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시에 이거는 마치 어가 그 임금을 나타내는 어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펼치다, 어, 떼어놓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쉔 하면 매달다. 이거 여러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간치자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훔칠 투자고요. 음, 답자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아실 거고 쟁자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사자입니다. 떼어놓을 사자. 장자는 감출 장자죠. 그죠? 현자입니다. 그죠?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딕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꼭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보셔도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추천, 가죽혁자는 이제 뜻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추자하고 이 옹길 천자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음을 나타냅니다. 무엇입니까? 가죽으로 만든 무엇인데 그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쓰려면은 진짜 이거 예 아유 좀 과장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언제 이거 쓰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간체의 느낌을 이렇게 구사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근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이 보면은 향단아 어쩌고 어쩌고 춘향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추천사인데 이 사자는 그 음, 여기서 벌써 이제 느낌이 중국 한시의 제목하고 비슷하게 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사자로 끝나는 중국 한시 많죠, 그죠? 예, 그 사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사자. 예, 말씀 사자도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이거는 아마 복잡한 그쪽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추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네 타면서 춘향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작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은 막 만날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네가 묶여 있기 때문에 존재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걸 나타낸다. 예, 뭐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향단이가 향단이가 너무 불쌍한 게 아닌가. 예, 향단이 계속 그냥 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춘향이가 이렇게 헛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해도 계속 들어줘야 되고, 예, 좀 불쌍한 존재다. 차라리, 향단이에 맞춰가지고 시를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좀 농담이었고, 예,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여기서 추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도 이게 그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8살에 어떻게 하고 10살 때 무슨 일을 하고 12살에는 뭐 어떻고 14살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15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다. 끝에 가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쉽습니다. 8살에 거울을 훔쳐 비춰보면서 긴 눈썹을 이미 그릴 수 있었다라고 화장을 할 수 있었다. 8살에 아주 조숙했습니다. 10살 때는 답청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푸른 것을 밟다. 푸른 풀잎을 밟다. 봄나들이 간다. 봄에 놀러 다니는 거. 예, 봄 소풍 가는 거. 이거를 답청이라고 합니다. 10살 때는 봄나들이 다녔죠. 그리고 연꽃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리고 12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치마 만들어 입고 이제 이 봄놀이를 다녔다 이런 거고요. 12살 때는 쟁 타는 법을 배워서 응갑은 뭐냐면은 쟁 탈 때 이거 튕길 때 이제 손 계속 튕기면은 손이 좀 찢어지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손에 끼는 겁니다. 응갑을 일찍이 풀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살에는 육친으로부터 숨겨져서 그러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꽁꽁 숨겨가지고 이런 뭐 친척들한테도 안 보여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쉔즈 찾아보세요. 이거는 GD기나 그러니까 이제 한디엔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상상을 하다 예측을 하다 이런 거고요. 아직 시집을 못 간 것을 알겠네라고 그러니까 14살 때 육친한테 숨겨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거 이거 짐작을 능히 하겠네 이런 거고요. 15살 때는 봄바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등을 지고 그네는 이렇게 내려둔 채로 그대로 눈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도 도대체 이게 추천이 무엇일까? 추천 밑에서 뭐를 하나? 그게 아니고 이게 추천 타면은 올라가서 타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려와서 이제 추천을 그대로 그네를 그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등 뒤로 요걸 그네를 등 뒤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상은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자기의 뜻이 크게 이제 펼쳐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은유적으로 8살 때 이미 글 보고 흉내내서 글을 잘 쓸 수 있었다 이러고 10살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자기 글을 보였고 12살 때는 글의 뜻을 두고 피나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쓰기, 글쓰기에 정진을 해서 거의 14살쯤, 15살쯤 되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재능이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고 지금 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집 못 간 어떤 진짜 아가씨,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시집 제대로 못 가고 이러면은 집안에 꽁꽁 숨겨진 상태에서 즐거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낙이라고는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자기의 그 재주를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심정을 의탁을 해서 이런 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하의 첫 번째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